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환연이 죽은 후의 사건과 유유가 남연을 공격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환연이 전쟁에 패해 촉지역으로 도망가다가 살해당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환연을 공격해서 죽게 한 사람이 바로 모우지입니다. 이 사람이 주동자거든요. 그런데 이 모우지의 할아버지의 동생이 이 모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거가 당시 익주자사였습니다. 촉지방을 다스리던 관리였죠. 그런데 환연이 죽고 나서 그 조카인 환진, 이 환진이 다시 강릉을 공격해서 점거하거든요. 동진 조정을 대항해서 계속해서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릉은 형주자사가 관청으로 삼는 도시이며 형주에서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이렇게 되자 익주자사 모거가 군사를 일으켜 환진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촉지방 사람들이 전쟁하기 싫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초종이란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초종이란 사람이거든요. 기록에 보면 초종의 사람됨이 온화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친 사람보다는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인기가 많죠. 초종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군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저 왕 안 할래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강물에 투신해서 자살 시도를 하거든요. 그냥 냅다 몸을 강물에 투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초정을 그냥 강물에서 끄집어내어서 칼로 협박하면서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야, 너 왕 안 해? 왕 안 하면 이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더불어 반란자들은 익주자사 모거와 그의 동생과 집안 사람들을 전부 죽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초정 입장에서는 억지로 타인의 협박으로 인해 난세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 셈이죠. 초종이 왕이 된 이 나라를 후촉 또는 성을 따라 초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촉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 소식을 들은 유유는 유래지의 아들 유경선을 선봉으로 삼고 유경선입니다. 환연을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웠던 유도규를 총대장으로 삼아 촉을 치게 합니다. 유경선과 유도규는 주력군을 이끌고 무강을 타고 황호로 진격합니다. 과거 환원이 진격했던 민강으로는 소수의 2000명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청주에서 서촉으로 들어갔을 때 성도로 진격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강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장강을 거슬러 올라서 타고 가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길은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민강을 갈아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성도로 가는 길입니다. 이 민강을 외수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길은 여기 강양, 이 강양 앞에서 이 중수, 즉 하강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성도 북쪽으로 이르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 이 파라고 하기도 하고 강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의 중경시죠. 자, 여기 앞에 가른강을 타다가 가른강에서 부강으로 갈아타서 이렇게 진격해서 광안 북쪽으로 빠지는 이 길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 세 길이 성도를 압박하는 주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경선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길인 이 부강을 타고 쭉 진격해서 이 황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병사 2000명만 과거 환원이 진격했던 이 민강을 통해서 이제 진격하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 황후에 도착하는데 초거의 장수 초도복이 험한 곳을 틀어막고 지키니까 유경선이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형이겠죠. 이 강은 옆에 흐르는데 산이 안쪽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험한 지형에서 여기 딱 틀어막으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초도복이 이런 지형에서 틀어막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경선은 공격하는데 대단히 애를 먹게 됩니다. 60일을 대치한 끝에 결국 군량도 바닥나고 전염병이 돌아서 군사 중에 반수 이상이 죽게 되자 유경선과 유도규는 결국 아무런 공도 못 세우고 후퇴하게 됩니다. 역시 촉은 그 험난한 지세 때문에 이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죠. 과거 성안을 멸망시키고 촉을 평정한 환원이 대단한 겁니다. 당시 환원은 거의 기병 없이 오병추축으로 촉을 평정했었거든요. 어쨌거나 유경선과 유도규가 후퇴함으로 인해서 유유의 촉정벌 목표는 일단 실패하게 됩니다. 유유 입장에서는 촉보다는 일단 남연을 정벌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남연을 정벌할 군사를 대대적으로 일으킵니다. 근데 이 당시 왕진학이라는 인물이 유유의 막하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 왕진학,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전진의 명제상 왕맹의 손자입니다.
이 왕명의 손자가 왜 동진에서 활동하고 있냐면 전진이 멸망하고 나서 왕진학이 동진으로 도망왔었거든요. 동진에 도착해서 처음엔 현령으로 등용되었는데 현령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구청장 정도 되려나요? 아무튼 지방 관리인데 이때 누가 유유에게 왕진학을 추천해서 유유의 부하가 된 겁니다. 기록에 보면 왕진학은 말도 잘 못하고 활을 잡아당길 힘도 없었지만 기모와 결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풍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왕진학이 훗날 맹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유는 군사들을 이끌고 건강에서 출발해서 회하, 사수, 하비, 낭야순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강이 3개 보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장강이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회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강이 사수이거든요. 유유는 동진의 수도 건강에서 군대를 이끌고 출발해서 이 장강을 건너서 회수로 들어갑니다. 회수에서 다시 사수로 갈아타서 쭉 북상해서 이곳 하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더 진격해서 낭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유의 진격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격하는 가운데 어떤 장수가 유유에게 말하기를 만일 남연 선비족들이 청야작전을 벌이고 험한 곳을 지킨다면 아군은 군량 부족에 시달리고 결국 패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비족들은 욕심이 많아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오. 결국 들판의 곡식이 아까워서 태우지 못할 것이요. 또 그들은 우리가 오래 머물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험한 곳을 지키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것을 보장하겠소. 자, 쉽게 말해서 유유의 이 말은 이런 거죠. 선비족들은 오랑캐 놈들이라서 자기 살을 이렇게 베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하는 계책은 못 쓸 것이기 때문에 들판에 널려있는 자기 곡식들을 다 태우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청야작전이 그런 거잖아요. 내 곡식을 다 불태워서 적이 내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비족은 욕심이 많아서 이런 계책은 못 쓸 거라고 유유가 장담하는 거죠. 한편 남연의 황제 모용초는 유유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과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때 모용초의 오른팔인 공손오루가 대현산의 험준한 곳을 틀어막고 청야작전을 펼친 후 기병으로 빙 돌아서 동진의 후미를 쳐서 보급로를 끊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용초는 유유의 예상대로 이 계책을 쓰지 않습니다. 어찌 들판에 보리를 불태워서 스스로를 오그라들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죠. 자, 보시면 유유가 지금 낭야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이 대현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그 당시 험준한 요새였나 봐요. 여기를 틀어막고 있으면 유유가 들어오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진짜 만일 모용초가 공손오루의 계책을 쓰기만 했다면 아무리 유유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겠죠. 참, 이래서 군주는 신하들의 건의 중에 어떤 것이 현명한지 판단하고 그것을 채택하는 능력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결국 유유가 이 대현산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도 남연의 군사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 신하들이 왜 기뻐하는지 묻죠. 이에 유유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군이 험한 곳을 이미 통과하였고 적의 들판에 곡식들도 그대로이니 걱정할 것이 없어. 오랑캐들은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그러니까 유유가 예상했던 대로 적군들이 청야작전을 통해서 들판의 곡식들도 하나도 안 태우고 또 험준한 대연산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예상 그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고 오랑캐가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죠. 자, 모용초는 공손오루를 보내 임구현에서 보병과 기병 5만으로 주둔하게 했었거든요. 자, 여기 임구죠. 대연산을 지나면 바로 임구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유유가 대연산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자 모용초는 공손오루로 하여금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자, 양측 군대가 이 임구 남쪽에서 맞붙어 싸우는데 유유군의 선봉이 공손오루를 쳐서 깨뜨립니다. 싸움에서 진 공손오루는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남연의 군대가 다시 유유에게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양측 군대가 맞서 싸우는데 오랫동안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호번이라는 신하가 유유에게 남연의 군대가 성을 비우고 모두 나와 싸우고 있으므로 기습병을 보내 임구를 치자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신이 조나라를 격파한 계책이라면서 설득하는 거죠. 유유는 이 말을 받아들이고 기습병을 우회해서
인구를 치게 됩니다. 결국 인구성은 함락되고요. 그러자 유유와 싸우고 있던 모용초는 크게 놀랍니다. 유유가 이 기회를 틈타서 군사들을 지휘하여 맹공을 퍼부으니 남연의 군대가 대패하고 대장 10여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대장 10여 명이 죽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패했다는 거죠. 유유가 승세를 타고 남연의 수도인 광고성까지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광고성의 외성을 함락시킵니다. 이에 모용초는 내성 안으로 후퇴해서 농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후진의 황제 요흥이 사신을 보내 유유에게 경고를 하죠.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의 철기군 10만으로 짓밟아 주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자, 보시면 유유가 남연을 공격해서 여기 광고를 함락시키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진이 사신을 보내서 유유를 협박하는 겁니다. 이 당시 후진의 황제는 요흥이었거든요. 자, 요흥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용초가 궁중악단을 바치고 어머니와 아내를 돌려받을 때 신하로 칭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일단 모용초는 요흥의 신하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요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하국인 남연을 유유가 공격하니까 황제의 체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흥이 유유를 협박하는 겁니다. 이런 협박을 받은 유유는 후진의 사신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 당장 가서 요흥에게 전하여라. 나는 남연을 멸망시킨 다음 군사를 3년 동안 쉬게 한 후에 마땅히 관중과 낙양을 칠 것이다. 자, 후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도시 낙양하고 수도인 장안이죠. 이 두 곳을 친다는 것은 후진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이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목지가 유유에게 그러시면 어쩌시냐고 막 뭐라고 하죠. 그러자 유유가 만일 후진이 진짜 우리를 치려고 한다면 그냥 들이치면 되는데 왜 장황하게 말만 들어놓겠냐고 괜히 큰 소리 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한편 궁지에 몰린 모용초에게 어떤 신하가 항복하자고 권유합니다. 그러자 모용초는 차라리 칼을 휘둘러 싸우다 죽을 것이지 옥구슬을 입에 물고 항복하진 않겠다고 합니다. 자, 왜 옥구슬이냐면 적국의 왕에게 항복할 때는 입안에 이제 옥구슬을 물고 스스로 포박한 뒤에 항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항복의 절차인데 지금 모용초가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는 거죠. 아무튼 유유는 광고성을 계속 공격한 후에 결국 이 성을 함락시킵니다. 성을 함락한 유유는 모용초가 항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구 꾸짖었거든요. 근데 모용초는 정신과 안색이 태어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 어머니를 유경선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왜 유경선에게 부탁했냐면 유경선이 유래지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유래지가 환연의 농락에 빠져서 자살한 후에 유경선은 환연이 두려워서 남연으로 도망갔었거든요. 그때 모용초가 유경선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모용초는 어렵게 어머니를 후진해서 모셔왔는데 결국에는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유유는 이 광고성을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쉽게 말해서 고생 좀 한 거죠. 이에 성을 함락한 후에 열이 받은 유유가 광고의 백성들을 전부 파묻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연에서 항복했던 한범이라는 신하가 한범입니다. 유유에게 이 사람들도 원래는 다 진나라 백성들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전부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자 유유는 한범에게 사과하면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다 용서하기는 싫었는지 남연의 황족 그리고 귀족들 3,000명의 목을 그냥 베어버립니다. 또 남연의 백성 중에 1만 명의 재산을 몰수하고 노비로 삼아버립니다. 노예로 부리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은 모용초를 건강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목을 베어 죽입니다. 또한 유목지가 이 한범을 참수하자 유유가 한범을 숙청해버립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적에게 자비가 없는 유유의 일면을 좀 엿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가 사마광도 유유를 비판하기는 합니다. 이민족의 다스림을 받던 백성들이 무슨 죄냐고, 또 유유가 동진 황제의 이름으로 현비족을 멸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황제의 이름으로 어루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남쪽에서 일이 터집니다. 유유가 남연을 치는 동안 동진 국토 중에 최남단인 광주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광주자사 노순과 시흥군 재상인 서도복이 그 주동자입니다. 노순과 서도복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자, 지도를 보시면 동진의 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촉은 반란으로 떨어져 나갔고 남연을 멸망시켰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동진 국토의 최남단이 이 광주하고 지금의 베트남인 교주입니다.
근데 이 광주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유유는 지금 여기 남현을 멸망시키고 지금 청주지방 여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유 대신에 하무기가 노순과 서도복을 맡게 됩니다. 자, 이들은 예장 앞에서 서로 싸웠는데 이 예장이 어디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장강이 쭉 흐르죠. 흐르고 여기 파양호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고 여기가 예장이거든요. 하무기가 여기 예장 앞에서 노순과 서도복을 치게 되는 겁니다. 노순과 서도복은 북상에서 예장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예장이라는 곳은 이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파양호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수군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무기가 무리하게 배를 타고 진격하다가 이렇게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적군들의 배가 떼거지로 몰려와서 하무기를 포위 공격하는데 하무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소리칩니다. 나의 부저를 가지고 오라. 부하들이 부저를 가져다 주자 하무기가 그 부저를 손에 꽉 움켜쥐고 싸움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자, 부절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게 부절입니다. 짐승 모양의 철로 만든 그런 모형물인데 요거를 반으로 가르거든요. 요렇게 반으로 싹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반은 황제가 가지고 있고 반은 출정을 하게 되는 총대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절을 하나로 딱 맞추면 지금 이와 같은 완성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부절을 반반 나누냐면 부절의 반쪽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증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또 이 부저를 반납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무기가 이 부저를 쥐고 싸움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하무기의 군대가 노순과 서도복의 군대에게 패하게 됩니다. 하무기는 이 부저를 움켜쥔 채 벽에 칼을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유래지의 조카로서 유유와 함께 거병을 했으며 또 환연을 치는데 공도 세우고 나름 능력도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하무기가 죽고 나자 유유와 함께 거병했던 동지였던 유이가 군사를 이끌고 상락주에서 노순과 싸우지만 역시 대패합니다. 자, 유이입니다. 이 사람도 하무기와 같이 유유와 함께 거병했던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마저도 노순과 서도복에게 패한 거죠. 자, 일이 이렇게 되면 유유는 괜히 남연을 치다가 본집이 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진의 입장에서는 연거푸 2번이나 노순에게 패해서 군사들이 많이 죽어서 불리한 입장이죠. 또 유유가 급히 서둘러 건강으로 돌아왔지만 뿔에 종군했던 병사들 중에 부상당한 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병사 수가 적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유가 노순을 치려고 하자 맹창이라는 신하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자, 여기 맹창이죠. 유유가 처음에 남연을 칠 때 많은 사람이 당시에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맹창이 찬성했고 그리고 유유가 이겼거든요. 맹창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무기가 노순을 치려고 할 때 패배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무기가 또 졌습니다. 그리고 유이가 노순을 치려고 하자 또 패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선경지명을 지나치게 과신하게 됩니다. 선경지명이 있는 자기가 반대하는데도 유유가 노순을 치려고 하자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면서 유유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냐? 자기 예측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결국 참다 못한 유유가 화를 내고 출진합니다. 이에 맹창은 황제에게 표문을 올리고 자기가 유유의 북벌을 찬성해서 노순 같은 놈들이 틈을 타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자신의 죄라고 하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세게 나가죠. 아니 그렇다고 자살할 것까지 있나? 자, 이것을 보면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만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기가 전에 3번을 맞췄다고 해서 또 맞추리라는 법도 없는데 말이죠.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주 작은 장점도 크게 부풀려 생각하고 결국 자신의 견해가 정의라는 오만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맹창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유가 패할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했으면 이 모든 게 다 자기 죄라고 말하면서 자살까지 하냐고요. 이것은 충성이 아니고 오만입니다. 오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맹창 같은 사람이 우리가 보는 이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실, 우리 주위에도 있다는 거죠. 아마 주위에 둘러보면 이런 맹창 같은 사람은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결국 유유는
군사를 이끌고 노순, 서도복과 수상전을 펼치는데 화공으로 노순의 배를 죄다 불살라버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살한 맹창만 한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후에 서도복은 추격군에게 잡혀서 죽고 노순은 교주로 도망갔다가 교주자사 두해도와 전투하다가 대패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본거지인 광주로 도망가다가 계속 쫓아오니까 결국 교주로 토낀 거죠. 근데 교주자사 두해도의 공격을 받아 자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순과 서도복의 반란도 평정이 됩니다. 자, 이제는 촉에서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후촉왕 초정을 정발하는 게 남았죠. 자, 이제 이 후촉을 쳐야 되는 겁니다. 유유는 주령석이라는 장수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촉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주령석이란 장수가 당시 명성도 별로 없는 장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나 유유는 밀어붙입니다. 대신 전략을 적은 쪽지를 건네주면서 촉으로 들어갈 때 펼쳐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령석이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가다가 여기 백제성, 유비가 죽었던 그 백제성이죠. 여기 도착해서 유유가 준 쪽지를 펼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따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주령석은 환원이 했던 것처럼 여기 민강을 타고 올라가서 성도로 진격하게 되고 부하장수 중 한 명을 중수, 즉 이 타강을 타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약한 병사들은 내수, 즉 이 부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이곳 황호를 치게 합니다. 아까 유경선이 이 황호에서 대패를 당했죠. 결국 가는 족족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후촉왕 초정은 위기감을 느끼고 이 성도를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조상의 묘에 하직인사를 올리거든요. 조상의 묘가 이 근처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자 초종의 딸이 결국 잡혀서 모욕을 받으면서 죽을 것인데 어차피 죽는 것이라면 조상들의 묘에서 죽자고 합니다. 그러나 초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성도를 탈출하죠. 그리고 구원병을 이끌고 오는 초도복에게 도망갑니다. 초도복은 아까 유경선을 막았던 바로 그 장수였죠. 초종이나 초도복이 같은 초씨인 거 보니까 아마 친척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도복이 자기에게 도망쳐오는 초종을 보면서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성도를 쉽게 포기하냐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칼을 냅다 초종에게 집어던집니다. 근데 이 칼은 초종을 비껴가서 말 한 장에 맞거든요. 우씨, 내가 이래서 왕 안 한다고 했잖아. 결국 마음이 비참해진 초종도 자살하게 되고 이래서 후촉은 망하게 됩니다. 그 잔당들도 다 일망타진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초종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인심도 좋고 사람이 선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았다고 하는데 난세에 휘말려서 억지로 왕에 올랐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네요. 자, 이것을 보면 난세가 요구하는 능력과 치세가 요구하는 능력은 확실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초종이 치세 때의 사람이라면 훌륭한 관리로 존경받고 잘 살았겠죠. 근데 난세는 뭡니까?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난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초종은 그런 것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56국 시대에 세워진 나라들 대부분이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으로 세워졌는데 초종만큼은 예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곳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